옛날 옛적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흠뻑 빠진 젊은 철학자 아리스토가 있었습니다. 아리스토는 매일 같은 도시의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이데아론에 대해 설명하며 그들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이데아를 설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리스토는 조금 더 재미있게 이데아론을 설명할 방법을 찾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 모였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깊은 대화를 나누던 중 아리스토는 자신에게 영감을 주는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이데아의 세계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공연을 만들어보자. 그리하여 아리스토는 마을의 극장에서 이데아의 세계를 향한 여행이라는 제목의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공연의 컨셉은 이데아론을 연극과 마술로 풀어내는 것으로 관객들이 보다 쉽게 이론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검은 망토를 두른 마술 사가 무대 중앙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마술 지팡이를 휘두르며 무대 위의 사물을 점차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관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신 모든 의자와 테이블은 진짜가 아니랍니다. 이들은 모두 이데아의 그림자일 뿐. 이때부터 마술사는 관객들에게 조금씩 이데아론의 비밀을 마술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다양한 형태의 의자를 무대 위에 차례대로 등장시킨 후 마술사가 손을 휘두르자 각각이 의자들이 한꺼번에 붕괴되고 그 자리에 하나의 완벽한 의자의 이데아가 나타났습니다. 실물보다 크고 웅장한 모습의 관객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어지는 장은 인간의 삶과도 연결되었습니다. 마술사는 자신이 다른 차원으로 안내할 여행자라며 관객 중 몇 명을 무대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삶 속에서 수많은 시적인 것들도 명예 그리고 일상의 수많은 실체들이 본질적으로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이 이에 대해 답을 내리기 전에 마술사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남아있는 단 하나, 궁극적 삶의 이데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이 공연은 관객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고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관객들은 이데아가 일상의 모든 것에 숨어있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이데아의 반영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리스토의 공연은 성공적이었고 그는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깊은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더 이상 고리타분한 철학 이론이 아니라 삶과 연결된 생생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너머에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리스토는 철학과 예술을 결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의 공연은 오랜 시간 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소크라테스의 이론, 무지의 질을 바탕으로 한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테네의 어느 날 소크라테스는 어느 젊은이 엘리우스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엘리우스는 아테네에서 가장 똑똑한 젊은이로 소문이 나 있었고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를 만나러 가는 길에 지나가는 친구에게 난 이제 곧 소크라테스에게 지혜의 왕관을 받을 거야 라고 큰소리쳤습니다. 소크라테스를 만난 엘리우스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무엇이든 답할 자신이 있으니.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소,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소. 당신은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소? 엘리우스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거 제가 모르는 것을 알 수 없으니 정확히는 모릅니다. 소크라테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무지가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그러자 엘리우스는 당황하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든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장난기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을 때도 있어? 엘리우스는 답을 찾지 못해 잠시 난감해하다가 가끔은 있죠?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반짝이는 눈으로 엘리우스를 보며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당신이 새로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순간이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요. 엘리우스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곧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결국엔 제가 모르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자만심을 버리고 진정한 지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겠네요. 이후 엘리우스는 모든 것을 아는 척하지 않고 자신이 모른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에 대해 더 많을 것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청년 중 한 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우스꽝스러운 일화는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혜 교훈을 강조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식에 자만하지 않고 우리의 무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깊은 산속 작은 마을에 아주 독특한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시간의 연못으로 불렸는데 그 이유는 이 연못의 물을 마시면 한 가지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연못의 물을 마신 사람은 자신의 삶을 모두 기억한 채 동일한 삶을
다시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저 한 번의 삶을 더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이 끝없는 되풀이가 되는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연못을 두려워한 탓에 아무도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니콜라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삶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져 있었고 이유도 모른 채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니콜라는 이 전설적인 연못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연못의 전설에 혹하여 자신을 시험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연못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니콜라는 산길을 따라 고대해온 연못에 도착했고 신비로운 빛을 발하는 물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겠다는 결심이 그의 마음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을 떠올려 입에 대고 한 모금, 두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그의 주변은 강렬한 빛에 휩싸였고 마치 눈을 감았다 뜬 것처럼 그는 다시 어린 시절의 자신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일이 익숙하고 새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족과 함께 보내던 시간, 학교에서의 우습고도 외로웠던 날들, 처음 사랑에 빠졌던 순간을 너무도 생생하게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 그 경험 속에서 느꼈던 감정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니콜라는 이제 자신의 삶이 무한히 반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되풀이에 대한 강한 불안과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지만 삶의 모든 순간을 이미 알고 있는 그는 곧바로 진정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실수들을 피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며 삶의 순간들을 진정으로 감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니콜라는 시간이 갈수록 매일의 사건을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바뀔 수 없는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순간순간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욕심내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주어진 시간과 조건 속에서 놀라운 감정을 찾아내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마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니콜라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며 연못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그도 삶의 모든 사건과 선택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결국 니콜라는 깨달았습니다. 귀찮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그 안에는 새로운 통찰과 행복이 존재한다는 것을요. 영원히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대신 진정으로 긍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요. 니콜라는 영원 회귀의 개념을 통해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끝없는 차원의 시간 속에서 순간을 긍정하며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가장 큰 깨달음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평화로운 마을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나 행복하고 평등한 사회를 꿈꿨지만 각자의 이기심과 편견 때문에 좀처럼 그 꿈을 실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중심에 신비로운 신전이 하나 생겼습니다. 신전에 들어가면 무지의 베일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전설이 퍼졌습니다. 이 베일을 통해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모든 편견과 개인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게 되어 마을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제이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자신의 특권과 편견을 넘어선 객관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신전으로 향했습니다. 신전 안은 촛불이 부드럽게 타오르며 고요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중앙의 베일 앞에 섰고 눈을 감고 조심스럽게 그것을 쓰기로 했습니다. 베일을 쓴 순간 제이는 자신의 출신 배경, 교육 수준, 심지어 성별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그저 사람이라는 기본적 정체성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개인적 속성에서 벗어나자 그녀는 마을의 미래를 위한 결정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자원을 불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베일 속에서 마을의 미래를 상상하던 제이는 어느 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을회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참여자는 무지의 베일을 쓴 상태였기에 그들은 누구의 이익도 고려하지 않고 단지 공정한 사회를 만들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기본권을 보장받으며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아이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불꽃 같은 토론과 고민이 이어졌고 베일 덕분에 그 모든 논의는 진정성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을의 개혁을 위한 일련의 계획을 마무리 지었으며 베일이 사라지고 나서도 그 결정을 따르기로 모두 합의했습니다. 제이는 무지의 베일 경험이 그저 신비로운 신전에서의 환상적 경험에 불과하지 않고 실제로 마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을은 모든 주민이 행복하고 공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으로 변모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각자의 정체성을 뛰어넘어 공정과 정의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추구하게 되었고 그들의 새로운 삶은 서로 존중하고 평등한 사회로 통하는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이 썰은 무지의 베일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철학적 사고 실험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상상하고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